중동 전쟁의 여파가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거대한 파고가 돼서 우리 경제의 복합 위기를 다가오고 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에 준하는 충격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정부는 비상경제 대응 체제로 전환해서 거시 대응과 유리 확보 등 외교적 대응과 함께 최고 가격제, 유류세 인하, 매점 매석 금지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친이란 무장 세력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중동 전체로 확산될 조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부는 이에 중동 상황 장기에 대비한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중동 상황 현황과 함께 우리 정부의 대응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이 중동 사태 터지고 절대 나와서는 안 될 금기어라고 보여줬던 말입니다. 바로 지상전인데요. 자, 교수님, 지금 미국의 보수 언론이든 또 아니면은 진보 언론이든 친 트럼프, 안티 트럼프 언론 모두 지상전이 임박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 상황 좀 이야기해 주시고 또 지상전에 대한 가능성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아까 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만 주말에 기대되었던 이란과 미국 간의 직접 종전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탓하기에 앞서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제3자를 통한 지금 파키스탄이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네. 되어 있는데 그것이 유일하게 조기 종전에 어떤 희망이 있는 그런 선택지로 남아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열흘간 더 이란의 전력 시설에 대한 군사 공습을 유예했지만 예. 그것이 이란 측이 주장하는 대로 전격적인 지상전을 마지막에 시도하기 위한 시간 벌기용 기만 영분. 전술이냐 아니면은 정말 휴전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결정이었냐 양쪽에 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이란 측에서 최근에 나온 발표문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지상전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미 예행 연습을 마친 특수부대가 배치됐기 때문에 예. 중동에 미 해병대 3,500명 추가 배치돼서 총 7,000명의 특수부대가 지상전에 준비가 돼 있고 여기서 약 10,000명 정도 더 중원 파병을 미국이 시작을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언뜻 듣기에는 약 2만 명의 병력이 이란에 파병이 되면은 지상전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상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예. 예를 들어서 2003년에 이제 이라크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미국 육군만 19만 명을 파병한 다음에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요. 예, 네. 그래서 다른 국가의 병력까지 합친다면은 그 당시 지상군 병력이 약 50만 명이었습니다. 당시엔 연합군으로 갔었죠. 예, 연합군이요. 예. 그래도 이라크에 대해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무 완성을 선언할 때까지 6주가 걸렸거든요. 지금 6주가 지났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 이라크에 비해서 이란은 군사적으로도 더 막강하고 영토만 해도 이라크의 2배에 달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군사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대규모 지상전에 준비가 돼 있는가 한다면 그 대답은 아니라고 하는 게 맞겠죠. 네. 너무 숫자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야기하는 지상전은 이 특수부대가 하르그섬, 이란의 원유 생산과 수출의 네. 90% 이상을 차지하는 요충지를 확보하는 일종의 고지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위협한 것이 호르무즈 해협의 인근 무기나 군사 기지를 파괴하거나 점령하는 것, 그리고 하르그섬 점령,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일정 섬을 점령하는 게 한시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란군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 공격이 올 그렇다면 테니까. 육지에서 포격으로 반격을 할 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1950년, 53년 한국전쟁 6.25 때 후반과 같은 고지쟁탈전이 일어날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꺼리고 있는 이런 중동 사태가 일찍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네. 확대되거나 연장될 확률이 더 크다.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 가능성은 일단 50% 이상이라고 볼까요? 그 가능성이 왜 휴전 협상이 진전이 안 되냐? 이건 양측의 이런 입장 차이가 워낙 큰 것도 있습니다. 네. 미국이 제시한 15개 항이라든지 이란이 제시한 5개 항. 하지만 더 이 장애물은 뭐냐면 사회자님도 저도 이런 언론 보도를 받아도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이 과연 무엇이냐, 결심이 무엇이냐에 모르죠.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모른다는 것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네. 즉 일단 특수부대를 이란에 파병하고 보자. 그 작전을 시행 안 하더라도 압박의 효과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휴전 협상이 미국 측에 유리하게 진행되면 다행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네. 이란 입장에서는 모든 경우의 수에 다 대비하면서 자신의 실존을 위해서 강한 입장을 계속 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란의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미국 측에서도 지상전밖에는 그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식으로 네. 결론이 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휴전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쪽이냐 저쪽이냐 지상전이냐 아니냐를 빨리 명확하게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태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란과 미국 간의 휴전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많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상은 아예 물 건너갔다라고 볼까요? 아니면 그래도 협상의 마지막 불씨를 좀 잡아볼까요? 협상이 있어야만 이 사태가 끝나게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이란이 원하는 게 있고 미국이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무력 충돌만 계속된다면은 그것이 과연 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반도에서도 전쟁도 휴전 협상이 있었기 때문에 53년에 끝났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것도 양측이 어떤 종전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그 불투명한 상황이 전쟁 상태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미국 측에서는 전과를 계속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란 해군과 방어망이 괴멸되었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도 소진되었다 얘기하지만 그거는 이제 전면전의 상황에서의 충돌 그리고 군사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떤 저항, 게릴라전 아니면 확전, 민간 시설에 대한 피해 이런 것은 얼마든지 이란이 시간을 끌면서 할 수 있다. 특히 이란이 지지하고 있는 이런 무장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당사국들 간의 어떤 종전에 대한 공식적인 합의가 없이는 지금 사태가 끝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도 지상전은 안 될 것이다라고 보는 학계라든가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분들은 이제 근거 중에 하나가 실제로 지상전이 펼쳐지고 강대강이 나오게 되면 거의 하루에 조 단위의 비용이 필요할 텐데 미국이 그런 돈이 지금 없다. 그리고 과거에 이미 베트남, 이라크 때부터 이게 이제 긴 어떤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척하다가는 타코할 것이다. 이런 해석은 좀 너무 낙관인가요? 너무 낙관이라고 너무 봅니다. 낙관이에요? 네,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미국 대통령보다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란에 대해서 전면적인 공습을 2월 28일에 하메네이 참수를 포함했을 때도 네. 사람들은 과연 이런 전쟁의 늪에 이라크 전쟁을 겪은 지 이제 몇 년 지나지도 그렇죠. 않았는데 17년 동안 있었고 아프가니스탄 20년 동안 있었는데 과연 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상의하고 있는 이 사태를 어떻게 끝낼 것인가 하는 굉장히 확실한 출구 전략이 없이는 시작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합리적인 추론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 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전격적으로 군사행동을 감행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상태대로 그대로 흐지부지 이란에서 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과연 왜 이런 작전을 시작했는가 하는 국내 비판을 내가 무릅쓸 수가 있겠는가 그런 네. 판단에서 어떤 확실한 성과를 거두어야만 된다 이런 강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특수부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충분한 규모의 지상전은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네. 소기의 성과를 얻은 다음에
전광석화와 같이 이란과 휴전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예. 군사 작전을 명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르그는 안 때리더라도 뭐 일부 도서를 공격한다. 이제 그게 그런 맥락일까요? 그리고 하르그 섬과 도서 공격이라는 네. 운을 띄우면서 사실상으로는 이스파한을 가서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작전, 즉 양동 작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를 구사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과거 이제 6.25 때 메가더 네, 그렇습니다. 장군이 했었던 이제 그런 식도 고민을 하고 있다. 자, 이와 함께 이제 우리 경제적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국제 유가의 급등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약간 다시 또 좀 뭐 올라간 것을 반납하고는 있지만은요. 브렌트유, 뭐 두바이유에 이어서 WTI죠.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100달러, 105달러까지 가고 있는데 자, 지금 후티 반군이 또 합류를 하게 되면서 홍해까지 자르겠다. 지금 유가 쪽은 딱히 답이 없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잘 풀려도 시설이 또 워낙 파괴돼가지고 고유가 시대는 좀 지속된다라는 또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란의 혁명 수비에 대한 이제 확전을 굉장히 비례대칭적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그 미국과 하르그 섬이죠. 이스라엘이 하르그 섬을 공습했을 때는 바로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푸자리 항구의 석유 저장고를 보복 공습했고 네. 또 미국과 이스라엘이 사우스 파자 가스관 시설을 공격하니까 카타르에 있는 LNG 시설을 공격해서 14개 중에 2개가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카타르 LNG 최대 수입국 중에 하나인데 약 14%를 카타르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카타르가 불가항력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설 복구에 3년에서 5년은 걸릴 것이다. 따라서 이 사태가 지금 끝난다 하더라도 국제 원유 시장 그리고 국제 천연가스 시장이 정상적으로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지금 100달러를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이란 혁명 수비대가 경고한 대로 200달러까지 간다면 배럴당 전문가들은 미국 주유소의 기름 가격이 평균 갤런당 2달러씩 더 인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바이든 행정부 때 가장 안 좋았던 시절 로우 전쟁 때. 네. 갤런당 5달러에서 6달러 선까지 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시적 중에 하나로 내세우는 게 내가 유가를 반값 유가요. 네. 3달러 아래로 내렸고 아이오와나 어디 가면 1.1달러 60센트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시 바이든 행정부 때 가장 안 좋은 수준으로 간다면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공화당은 당연히 굉장히 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 전망을 좀 해보면은요,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JP 모건이라든가 투자은행도 이제 150달러가 끝이 아닙니다. 200달러, 250달러를 또 가정한 또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미국 정부에서도 최악의 경우 유가 200달러 시대에 대한 이제 대비도 하고 있고, 이란은 이제 자기네가 유가 200달러를 만들겠다 또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미국은 WTI라는 기름도 있고 쉐일 오일도 있고 그 이제 아시아 쪽이죠. 일본, 오늘 우리나라, 일본도 오늘 증시가 많이 빠졌었는데 정말 이게 200달러니 고유가가 이어지게 된다면 최악 아니겠습니까? 최악이죠. 그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사무총장이 경고한 것은 1973년도 1차 오일 쇼크 더하기 1979년 2차 오일 쇼크 합친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올 수 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전체 유가의 6%가 빠졌다고 하면은 하루에 1,000만 배럴이 없어졌다고 본다면은 이번엔 하루에 1,100만 배럴이 없어져서 전체 유가의 11%가 1%더 많은 11%가 없어졌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끄떡없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최대 산유국이니까요. LNG 생산도 굉장히 많고. 하지만 이것도 어떤 한시적인 위안인 것이 이제까지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그나마 견딜 수 있었던 거는 2월 28일에 중동 사태가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기 전에 이미 원유와 LNG를 싣고 탱크 선들이 떠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선박들은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근데 2주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2, 3주 걸리니까요. 근데 더 나오는 게 없으니까 네. 그 고통이 점점 피부로 느껴지고 있고 미국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미국민들이 참을성이 없습니다. 이 소비에 대해서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제 원유가가 계속 치솟는 것이 미국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면 이것이 반 트럼프 정치 운동으로 당연히 이어지게 됩니다. 벌써 3월 28일 지난 주말이었죠. 미국 역사상 단일 규모는 최대 시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왕이 필요 없다. No kings. 네. 그리고 그 No kings 데모가 중요했던 건 뭐냐면 비단 역대 최대 규모 900만 명이 900만 모인 명. 것뿐만 네. 아니라 전체 집회의 3분의 2가 소위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많은 도시에서 있던 것이 아니라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많은 농촌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만 45세 이상의 남성 유권자의 이탈이 예. 굉장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2024년 대선에서는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보다 이 투표층에서 5% 이상을 더 득표했거든요. 네. 근데 전쟁 이후로 이것이 확 바뀌어서 이제는 그 45세 이하 남사 유권자층에서 트럼프 지지층이 마이너스 19%가 감소했습니다. 즉 지난번 대선에 비하면 4분의 1이 없어진 것입니다. 네. 따라서 이런 전쟁에 대한 반감 그리고 치솟는 유가가 미국의 소비자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점점 미국 내에서 정치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언제까지 이렇게 잘 되고 있다, 미국이 네. 이기고 있다는 발언을 계속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가동했거든요. 어제 1차 비상경제본부회의 경제본이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내용들이 오고 갔습니다. 일단 요소수 매점에서 금지도 있었고요. 나프타 역시도 이제 수출을 안 하기로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비상경제 대응 체제 1차 비상경제본회의 내용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이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오일 쇼크와 2차 오일 쇼크 합친 것보다 더 위중할 수 있다는 국제 전문 기관들의 이제 경고를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고 네.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오부제가 일단 정부 기관부터 시작되고 있고 구윤철 부총리는 배럴당 120, 130달러 선으로 된다면은 이것을 더 확대해야 될지는 않을까. 그리고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런 전쟁이 우리 국내 경제에도 직접적인 여파를 미치고 있기 때문에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아시아계의 그 경제를 다 타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 제3자 중재를 하고 있는 파키스탄 경우도 전기가 끊어졌기 때문에 초등학교 수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도 주류세를 인하하는 결정을 했고요. 필리핀은 전략 비축유가 약 45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르코스 대통령이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출을 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자급자족한다는 조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검토하고 있거나 이미 실행하고 있고 여기서 러시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 스캇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시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허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가 스스로 4월 1일부터 약 4개월 동안 러시아산 원유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에너지 수급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요, 유가가 100달러스 후반쯤 되게 되면서부터는 적극적인 비상 조치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아마도 120달러, 130달러 정확한 레벨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그 정도 선이 된다면 차량 오부제를 현재 공공기관을 넘어서서 민간까지도 아마도 확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공오부제는 일단 15년 만에 부활이 되고 있는데요. 120달러, 130달러 선이 이제 넘게 될 경우에 민간 섹터까지도 차량 오부제에 대한 대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요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은 일단은 이제 없다라고 못을 받고 2분기는 넘어갔거든요. 근데 3분기부터에 대한 좀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 유가가 또 이렇게까지 또 가스 가격이 오른다면 전기요금을 묶는 것이 또 이게 뭐 총 대책일까? 여러 가지 시선인데 전기요금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정부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신뢰를 보내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그 지지를 보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기적인 측면이 있고 또 장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측면은 이렇게 뭐 에너지 수급의 위기라든지 전기 부족을 지적할 수 있지만 또 이번에 이제 중동 사태가 어떤 형태로든지 또 언젠가 마무리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이 에너지 안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이상 중동상 원유와 LNG가 안전하지 않다는 그런 결론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은 어느 방향으로 와야 되느냐, 수급의 다변화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K자 성장 그래프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이 이란 사태가 끝나고 나서도 이제 에너지 시장과 각국의 대응도 K 곡선 그래프와 비슷한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개발도상 국가들은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다시 석탄으로 돌아갈 네. 확률이 많습니다. LNG보다도.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자력뿐만 아니라 LNG 그리고 원유 여러 가지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수급까지도 선택지를 놓고 장기적으로 다변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다만 현재 정부는 일단 바로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는 않겠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분간 요금은 묶어놓고 동결을 하고 우리 전 국민의 절약으로 일단 맞서자라는 취지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봉영식 연세대 개건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